자, 오늘은 이제 12강이 될 텐데, 12강. 미상교지로 하면은 3단원에 5단원 3-5의 끝부분 조금 남은 거, 뒷부분 좀 남은 거랑, 이 3-6, 3-7이 되겠, 3-5, 6, 7이 되겠고요. 예, 만점으로 치면 이제 3단원에 3-2 꽃과 열매 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합니다. 자, 자습서에서는 152페이지, 152페이지.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 퀴즈 내 빈칸이 뭔지 알아? 바로 조매화. 우리 친구들 모두 맞췄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꽃이 하는 일, 꽃가루 바지 알아보면서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곤충, 물, 바람, 그리고 새가 있다 라는 거 알아봤었죠? 새가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는 조매화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모두 맞췄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식물이요 온 힘을 다해서 꽃을 만드는 이유를 공부했었어요.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자손, 씨를 남기기 위해서이다. 자, 그럼 이 씨는요, 어디에 들어있나요? 우리 친구들 과일 같은 거 먹다 보면 씨가 너무 귀찮죠? 이 씨는 왜 있는 거야? 귀찮게 이러면서 씨를 이렇게 뱉는데요. 이 씨는 열매 속에 들어있습니다. 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는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겠어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 4학년 때 강낭콩의 한 살이 척 살펴봤죠.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그 강낭콩의 열매인 꼬투리가 생기는 거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자라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교재는 152페이지 요 그림이었죠. 자,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자, 어떻게 맺히냐면요. 이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 여기 벌이 있네요.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요. 이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들어가잖아요. 이 꽃가루가 쑥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씨방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밑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밑씨에 들어가는 거예요. 밑씨에 들어가면 이제 씨가 생겨서 자라게 됩니다. 암술 속에서는 이렇게 씨가 생겨서 자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씨가 점점 자라는데 씨만 자라는 게 아니겠죠. 씨가 자라고 있는 동안 씨를 싸고 있는 암술이나 꽃받침 등도 함께 자라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씨도 자라면서요. 여기 이렇게 꽃받침이 함께 자라고 이 씨방도 옆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죠? 자, 함께 자라면요. 이제 드디어 이렇게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매 모양은요, 식물마다 다 다르죠. 열매의 생김새는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 기본적인 꽃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암술, 여기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꽃잎 부분, 꽃받침이죠. 꽃받침. 이 부분은 이제 꽃턱이라고 하는데, 그 지난번 강의 할 때 이 전체를 다 꽃받침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꽃받침이고, 이게 꽃받침이고, 이 몸통 부분은 꽃턱이라는 꽃턱. 꽃의 책상같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 해서 꽃턱이라고 해요. 꽃받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꽃턱, 꽃받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꽃받기는 좀 어색하고요. 꽃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은 꽃받기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꽃턱이라고도 많이, 이게 좀 더 바람직하면 꽃턱, 꽃에 대한 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꽃받침이고요. 자, 가루바지 우리 배웠죠. 꽃가루바지. 그래서 옮겨지고 나면. 그래서 흔한 말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수정이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듯이 꽃가루가 안으로 들어가서 원래 있던 밑씨랑 같이 수정을 해서 씨를 만들죠. 그리고 씨를 감싸고 있는 여기 씨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씨방. 우리 사람을 치면 자궁이죠. 자궁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까지는 뭐야? 이제 씨방과 씨가 점점 커지고요. 주변을 씨방과 씨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도 함께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꽃턱 부분, 꽃턱 부분이 함께 커진다 이렇게 됐습니까? 예, 열매가 자라고요. 껍질도 생기고. 여기가 씨방이 처음에 여기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씨방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궁에 해당 자궁. 같이 이렇게 사과 먹으면 우리 이렇게 안쪽에 허연 부분, 이게 씨방이거든요. 이 사과 열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씨가 있고요. 이 부분이 씨방이에요. 여기 아까 전에 이 씨를 감싸고 있던 이 부분이 주머니 모양 씨방이었죠? 여기가 씨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사과 부분 있죠? 과즙과 그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 부분은요, 사과는 여기 이 씨방을 또 둘러싸고 있는 꽃바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꽃바퀴가 자라서 우리가 먹는 이 부분이 됩니다. 꽃바퀴보다는 꽃턱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다. 꽃턱. 꽃턱이 자라서 여기에 우리가 먹는 사과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씨방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래서 사과는요, 이렇게 꽃바퀴가 자라서 이런 열매가 됐고요. 감 같은 경우는요, 이 씨방이 크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먹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꽃받기라는 것은 꽃턱이라는 건지 이 아랫부분을 주로 지칭하는 경우가 더 정확한 표현이. 보통 여기를 다 꽃턱이라고 하는데 이 받침이니까 받기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열매 중에서 이렇게 감이나 복숭아나 귤포도 같이 씨방이 커서 그대로 우리가 과육을 먹게 되는 열매를 참열매라고 진짜 열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과가 같이 꽃턱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꽃턱 부분을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제 가짜 열매, 헛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감처럼 이렇게 그 씨방이 커서 그대로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것을 참열매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사과같이 꽃받기라고 해서 정확히 꽃받기는 요 밑에 부분을 보통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서 꽃받기가 이렇게 과육이 되는 경우는 헛열매, 가짜 열매라고 합니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줄기 같은 게 이렇게 비대해져서 꽃대라고 하죠. 정확히 꽃대라고 하는데 이게 비대해져서 꽃대가 비대해져서 우리가 그걸 먹거든요. 그것도 헛열매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석류 같은 건 아예 이 꽃받침이라 해서 기억나죠. 여기가 커서 열매가 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가짜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생김새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이 열매를 잘 보면요.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열매 속에 바로 무엇이 들어있다? 그렇죠. 바로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에는 껍질이 있죠. 그래서 열매는 그 씨와 씨를 둘러싼 껍질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는 과일,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요. 씨가 있고 껍질이 있을 때 여기 부분, 과즙과 당분이 많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과즙이 있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열매 모양이긴 하지만 모든 열매가 다 이렇게는 안 생겼죠. 생각해보세요. 특히 곡식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벼라던가 보리 이런 거는요, 이 물렁물렁한 열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는요, 껍질이 씨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이게 씨야, 열매야, 이렇게 막 헷갈리죠. 그래서 그 열매를 씨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거 무엇인가요? 우리가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요, 이건 민들레 씨앗이 아니라 민들레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껍질이랑 씨가 딱 붙어 있으니까 마치 그냥 씨앗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민들레 씨앗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가 다 과일과 같은 것은 아니다. 씨와 껍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말랑말랑한 그 과즙과 당분이 있는 과일과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껍질이 씨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씨와 이 나머지 부분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 껍질이라고 합니다. 한자 피. 그래서 안 껍질, 중간 껍질, 바깥쪽 껍질에서 다 모두 이 껍질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전부 다. 안쪽에 있는 껍질은 내과피, 중과피, 겉에 있는 건 외과피. 하여튼 다 껍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매는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층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매도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모습도 다양하고요. 씨방이 커져서 우리가 먹게 되는 열매를 이게 열매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참열매라고 합니다. 복숭아나 감, 귤도 사실 씨방이 커져서 우리가 그 씨방 부분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씨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꽃턱, 꽃받침 여기라든가, 아니면 꽃잎이라든가, 꽃잎, 아니면 꽃대. 그래서 꽃턱 밑에 받치고 있는 이게 꽃자루라고도 꽃대라고도 하거든요. 꽃대. 이 꽃대가 비대해져서 파인애플이 되기도 하고 무화과가 되기도 한다. 무화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헛열매라고 해요. 자, 이제 열매가 하는 일로 가는데, 156페이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열매, 어린 씨를 보호하고요. 씨가 익으면 퍼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열매죠. 자, 그러면은 이 열매는요,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열매, 씨와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씨를 잘 어떻게 할까요? 잘 껍질이 둘러싸가지고 보호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은요, 어린 씨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자손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어린 씨를 잘 보호하고 있다가요, 씨가 익어요. 그러면 이 익은 씨를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은요, 열매의 생김새에 따라 다양해요. 자, 열매의 생김새에 동그라미 별표를 해주세요. 열매의 생김새에 따라 씨를 퍼뜨리는 방법이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공부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밑에 씨가 퍼지는 방법에다가 열매의 생김새에 따라서 씨가 퍼지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중요 표시하고 필기 한번 옮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공부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사과와 같은 열매, 그리고 민들레 이 열매. 자, 어떻게 씨를 퍼뜨릴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예상이 가죠? 뭐가 달려있어요? 솜털이 달려있어서 후 하고 보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퍼지겠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퍼질까요? 이건 바람에도 퍼지지 않아요. 무거워요.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우리만 먹고 싶을까요? 그렇죠. 동물도 먹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열매는요, 동물이 먹어요. 먹고 나서 이 씨는요, 이 씨는 소화가 안 돼요. 딱딱해서. 그래서 똥으로 나와서 씨가 퍼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솔방울 본 적 있죠? 이 솔방울은요, 소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솔방울이요, 씨를 보호하고 또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솔방울 껍질 사이에 보면요, 씨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씨가 붙어 있는데요. 이 소나무 씨에는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솔방울이요, 이렇게 열리면요, 이 씨가, 날개 달린 이 씨가요, 바람이 막 날아가면서 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씨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씨는 왜 퍼뜨릴까요? 그냥 그 부모 식물, 어미 식물이 씨를 이렇게 내 옆에다 두고 잘 보호하면서 잘 길러주면 안 될까요? 거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부모 식물이요, 씨를 근처에다가 퍼뜨렸어요. 근처에 이렇게 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어미 식물, 이 부모 식물이 자라면서 그늘이 생기죠. 그럼 이 조그만 싹이요, 햇빛을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씨를 멀리 퍼뜨리면 좋은 점은 어디 나와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 15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걸 보면서 지금 강의를 들으세요. 지금 이 설명이에요. 잘 자라지 못하겠죠? 자, 그리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은 땅 속에 있어요. 그럼 어미 식물도 자라려면 자기도 이제 살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뿌리를 깊숙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겠죠. 그런데 어린 싹은 어때요? 아직 잘 안 자라서 이 가늘고 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모와 어미가 물을 서로 먹겠다고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빨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잘 못 먹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모 식물이 튼튼하게 씨가 잘 자라도록, 그래서 또 자라서 또 자손을 남기고 또 잘 자라도록 되도록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튼튼히 자라라고 씨를 멀리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식물의 지혜가 대단하죠? 더 대단한 것은요, 각 식물 열매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 퍼뜨리는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마치 부모 식물과 덜 경쟁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경쟁한다는 건 경쟁되지도 않겠죠, 그죠? 최대한 멀리 이렇게 퍼뜨려서 자라도록 하게 함으로써 덜 경쟁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 멀리 퍼뜨리는 것의 장점이다. 씨를 멀리 퍼뜨리는. 그럼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도 여기서 또 봅시다. 이제 다양한 방법. 뭘 잘 보라고요? 생김새를 잘 보라고요. 생김새를 보면서 어떤 전략으로 씨를 퍼뜨리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박주가리와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딱 보세요. 아까 우리 민들레도 살펴봤죠? 자, 생김새 보니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가벼운 솜털이 있어요. 후 하고 불면 날아가죠. 자,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씨가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솜털을 이용하여 바람에 날려서 씨를 퍼뜨리는 식물, 민들레, 박주가리,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씨를 퍼뜨리는데요. 그 중에서 박주가리라는 것과 버드나무, 서양 민들레는 솜털을 이용해서 솜털을 바람에 날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같은 바람이라 하더라도 서양 민들레의 열매는 솜털이 달려 있어서 바람을 타고 씨가 여기도 써 있죠. 솜털을 이용한 것이다. 바람 플러스 솜털이죠. 그 박주가리는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우리 이렇게 오이 비슷하게 생긴 거, 약재로 주로 사용합니다. 약재, 오이 같쟁에서 오이하고는 다르고요. 덩굴식물. 네, 버드나무 씨죠. 역시 이것도 솜털로 생겨서 바람에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건 뭘까요? 자, 이건 단풍나무랑 가죽나무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단풍나무 열매 본 적 있나요?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단풍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프로펠러, 헬리콥터의 그 프로펠러를 만들었다고 하죠? 바로 이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날개가 있어서요, 바람에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날아가면서 씨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단풍나무, 가죽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날개가 달렸습니다. 자,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단풍나무야 우리가 뭐 잘 알고 이렇게 빙글빙글 바람에 잘 날려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펠러 같은 날개 모양으로 씨를 퍼뜨린다는 거죠. 예, 가죽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가죽이라는 게 뜻이 아니라 가짜 죽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죽나무라고 하는데, 가죽나무는 무슨 가죽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짜 죽나무란 말이다. 가짜 죽나무. 그래서 이게 진짜 죽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참죽나무라고 해요. 참죽나무. 참죽나무는 그 가구, 나무 같은 데서 가구로도 쓰고, 그 다음에 새순이 나을 때
그거 나물 대먹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이 참중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새순이 나고 그럴 때는 식품으로서도 먹을 수가 있고 두릅과 함께 어떤 먹을거리로 뭐 하는데 이 가짜 중나무는 먹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짜 중나무, 가중나무라고 불러요. 생김새만 비슷하고 이게 참중나무인데 이 가짜 중나무는 이제 생김새만 비슷할 뿐 먹을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중나무라고 부른 거죠. 네, 비슷하게 생겼지만 참중나무 어린 술을 뜯어다가 뭐 나물 장아찌 대 먹고 이렇게 튀김으로도 또 해먹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김으로도 해먹는 모양이에요. 얘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가짜 중나무, 가중나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에 퍼져 나간다. 씨가 퍼져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바치 단풍나무, 가중나무는 날개 모양의 이렇게 이렇게 진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날개 모양을 이용해서 퍼져 나간다. 씨가 민들레는 아까 솜털 모양이 되어서 솜털이 달려 있어서 열매에 달린 솜털이 바람을 타고 멀리 씨가 퍼진다는 거죠. 열매 속에 씨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요,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멀리 튀어나가는 식물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봉선화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부모님들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게 제목이 봉선화예요. 그래서 봉선화는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요, 탁 터집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면서 그 오므라드는 힘에 의해 여기 안에 있는 씨가요, 퍽 이렇게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므라드는 힘이 굉장히 세대요. 그리고 제비꽃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퍼져 나갑니다. 튀어나가요. 스프링처럼 튕겨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갱이밥, 그리고 콩 있죠. 콩은 콩깍지에 쌓여져 있죠. 콩깍지가 마르면서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씨가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방식으로 씨를 퍼뜨립니다. 재밌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 봉선화, 제비꽃, 가나콩 등은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팍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한번 봤던 거죠. 괭이밥이라고. 고양이가 자기들 속이 안 좋고 나면 약용으로 기특하게도 이런 걸 뜯어먹는다고 해서 괭이밥이라고 불렀는데 괭이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플 때 고양이들이 알아서 그걸 뜯어먹었다 해서 괭이밥이라고 불렀어요.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독고마리 열매, 우엉 열매 또는 도깨비 바늘 들이나 산으로 갔는데요. 갔다 오니까 내 옷에 이거 뭐야? 막 붙어 있는 거 있죠. 선생님이 사실은 여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요. 옷에 막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붙어 있죠. 자,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독고마리 열매예요. 이거 이렇게 딱 뭐야?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요, 이 끝 모양이요,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갈고리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갈고리. 이 갈고리니까 어때요?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어떨까요? 그렇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도 아까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나 이 사람의 이 옷이나 털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떠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갈고리를 이용해서 붙어서 퍼지는 것도 있다. 재밌죠?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엉, 독고마리, 도깨비 마늘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열매들은 열매에 가시가 있어서 동물 털에 잘 붙는다. 가시가 있어서 또는 갈고리, 가시 같은 거고요. 이번에는 벚나무, 겨우사리, 참외 같은 건데요. 이 열매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저거 무슨 맛일까? 먹어보고 싶죠? 사람만 먹어보고 싶은 게 아니겠죠? 동물이 뭐야? 그리고 먹습니다. 이거 막 먹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요, 이 안에 씨가 있잖아요. 씨는 딱딱한 껍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서 씨네 이러고 뚝 뱉기도 하고요. 그냥 삼켜요. 삼켰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으면 그 똥에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벚나무나 겨우사리 열매를 보세요. 크기가 딱 어때요? 새가 먹기 딱 알맞은 크기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만들어서 동물에게 먹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식물이 똑똑한 거는요, 여러분 익지 않은 그런 과일은 어떤가요? 색깔도 푸르스름하고 향도 별로 안 나고 먹으면 이렇게 막 떡드름하죠? 동물도 그런 것은 잘 안 먹어요. 왜? 아직 씨가 안 익었기 때문에요. 그거 먹으면 씨가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물의 눈에 띄지 않도록 초록색이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게 해놨다가 이제 동물이 먹어야지만 이게 씨가 똥으로 나와서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가 다 익었다. 이제 싹이 뜰 수 있다. 이때 되면요, 동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색도 예쁘게 하고 좋은 향기, 막 달콤한 향기로 막 내고, 그 다음에 또 맛도 좋게 해서요, 동물을 막 이제 먹어서 이 씨 똥으로 내보내.
그래야 내가 씨를 퍼뜨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열매 속의 씨가 똥으로 퍼지는 경우입니다. 그죠? 동물에게 먹혀서 퍼지게 되는 거죠. 뭐 감,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들이 대부분 그렇죠. 사과나무도 그렇고, 벚나무도 그렇고요. 우리 집 그 거실에서 밖에 내다보면 큰 벚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벚꽃 구경하는 벚꽃이 바로 이 벚나무의 꽃이죠. 열매가 처음엔 빨갛습니다. 가서 자세히 가서 보시면 우리 옥상에서도요 조금 위험은 합니다만 저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벚나무가 거의 치렁치렁 자라가지고 손이 닿으면 좀 뜯어서 아빠가 여러분에게 검은색 열매를 이렇게 준 적이 있죠.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저 밖에 나가서 먹어도 돼요. 밖에 나가서 저 거실 쪽으로 나가서 벚나무 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까만 열매들이 이렇게 익어 있죠. 등산 가면서도 지나가다 이렇게 생기면 요건 안 먹고요. 요 검은색 같은 거 먹잖아요. 안에 엄청 큰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뱉죠. 앵두도 그렇고 앵두. 집 주변에 엄청 많은 열매인 산수유 열매도 그렇죠. 이 겉에 과육을 뜯고 들어가면 그 안에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처음에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일단은 녹색.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이게 맛있어 보이지 않죠. 색깔 자체가 이렇게 보이면 덜 맛있어 보이죠. 이 색깔도 확실히 덜 맛있어 보이죠. 새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색깔일 때. 그러다가 이제 다 익어서 씨를 퍼뜨려야 될 때쯤엔 이제 새들 유혹하는 색깔로 바뀌어서 딱 봐도 관심이 가는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먹고 흠직스럽한 색깔, 또 먹음직스러운 크기가 되죠. 크기. 새들이 먹기 딱 좋잖아요, 사실. 물론 큰 것들은 이제 쫙 먹겠습니다만 이게 괌 같은 거 쫙 먹잖아요. 너무 크니까 사이즈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똥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고요. 처음엔 녹색이었다가 나중에 새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적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으로 이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는 피. 그래서 뭐든지 많이 익었고 굉장히 좀 건강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 보면 뭐 전투할 때도 그렇고 남자 전사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이렇게 화장을 하죠. 화장. 남자 전사들은 무섭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데 그 빨간색을 사용하게 되면 빨간색이 피의 색깔이죠. 그 건강함, 나의 힘이 있다.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성들이 립스틱하고 얼굴에 빨갛게 바르는 이유가 건강함을 상징해. 건강함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련 쪽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수련, 야자나무. 연꽃이나 코코야자 이런 것은요 바로 물에 떠서 이동을 합니다. 뭐 수련도 그렇고 물에 사는 식물이 그렇겠죠. 그래서 물에 동동동동 떠서 씨를 퍼뜨립니다. 선생님이 뉴스를 보니까요 코코야자 중에서 한 1900km를 물에 떠서 이동한 그런 열매도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아주 재밌게 또 씨를 퍼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요 다람쥐 또는 청설모 같은 동물들이요 나 나중에 먹어야지 이러고 이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의 도토리를요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거죠. 내가 묻어놨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물이 찾아서 먹지 못한 이 열매들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동물이 땅에 저장한 뒤 찾지 못한 것에서 싹이 트기도 한답니다. 와, 씨를 만들어서 씨를 퍼뜨려 튼튼한 자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식물들의 지혜, 이 식물들의 전략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물에 떠서 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수련, 연꽃이라든가 우리 이거 옛날에 뭐 연잎밥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그 씨방이라고 했지. 이거 씨방 이렇게 많이 매달아 놓으셨잖아요. 음식점에. 아니면 야자나무 같은 거 물에 떠서 이동하고요. 동물들이 땅에다 파묻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어디다 묻어둔지 까먹고 있어서 그 속에 나중에 씨가 나오는 경우, 싹이 자라는 경우. 상수리 나무인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이 도토리 주스러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집 주변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람쥐나 이런 애들이 청설모나 묻어놨다가 까먹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싹이 자라면서 이제 번식하게 되는 것이요. 동물을 이용해서 동물들이 저장을 해서 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잣나무의 잣도 잣 알죠? 잣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그런 형태로 씨가 퍼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씨가 퍼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우리 이렇게 식물의 구조를 다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식물 역할놀이를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뿌리 맡은 친구, 뭐 꽃 맡은 친구. 이래서 재밌게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의 식물 역할놀이로 가기 전에 먼저 만점항에 있는 거 하나 풀고 갑시다. 만점항 76페이지 부분인데 보시면은 열매가 하는 일이 열매는 씨를 보호하죠. 씨를 보호하고요. 식물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씨를 퍼뜨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씨를 퍼뜨립니다. 독고말이나 우원 같은 건 갈고리나 바늘을 이용해서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퍼지게 되죠.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155페이지 여기 부분하고요. 154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역할놀이. 일단 식물의 각 부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상황, 그러니까 맑은 날, 비 오는 날 또는 가뭄이 있는 날, 이런 날에 식물의 각 부분이 어떤 일을 할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대본을 써야겠죠? 대본 쓰고 머리띠나 이 소품을 준비해서 역할놀이를 발표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 혼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여러 친구들이 함께 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이번에 각 부분이 하는 일, 상황에 따라서 식물이 각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만 살짝 얘기해보고 대본 쓰고 여러분이 해보는 거는 친구들이랑 가족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 생각하면서 식물의 각 부분이 하는 일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각 부분 맡은 친구들이요,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뿌리! 이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한다면, 자, 뿌리! 이 친구는 무엇을 소개시켜줘야 할까요? 뿌리가 하는 일! 우리 함께 적어볼까요? 뿌리는요, 그렇죠, 물을 흡수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땅속에서 흙을 탁 잡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죠? 고구마, 당근 이런 거 생각하면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줄기, 나는 줄기. 자, 뿌리가 하는 일을 적어볼까요? 물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자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잘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양분을 더 저장하는 역할도 하죠. 잘 표시하시고요. 자, 줄기는 또 어떤 일을 하죠? 줄기는요, 줄기는 여기다 써볼까요? 줄기는요, 뿌리가 물을 흡수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해서 잎이나 꽃이나 열매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줄기에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다고 했어요. 이동하는 통로. 자,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흙을 딱 뿌리가 잡고 있다면 줄기도 어때요?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다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있죠. 감자. 감자는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이었죠. 그래서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잎으로 가볼까요? 자, 줄기는 모든 식물에 있어서 뭐 뿌리와 잎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다 전달하는 다 통로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뿌리를 연결해주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줄기는 그 외에도요, 식물 자체를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 뿌리와 더불어서 지지하는 역할도 당연히 할 것이고요. 뭐 해바라기 같은 것도 해바라기 줄기가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줄기 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 식물이 뭐였냐면 고구마예요, 고구마. 줄기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죠. 감자는 그 줄기가 변한 것이 그 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줄기는 간혹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도 하기도 한다. 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자는 줄기가 비대해진 덩어리가 바로 감자죠. 예, 줄기가 비대해진 덩이 줄기 식물이 줄기가 비대해져서 이렇게 감자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줄기 식물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광합성을 한다는 건 감자라는 거의 원래 그 출신지가 잎이거나 아니면 줄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녹색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아무튼 그래서 감자는 줄기 식물이기 때문에 양분을 저장하죠. 그래서 줄기 중에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식물이 있다. 감자같이 대부분 전달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지지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양분 저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식물도 있다. 줄기가. 잎 굉장히 중요한 일 했죠. 자, 식물은 움직여서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제자리에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죠. 그걸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광합성을 하여 녹말과 같은 양분을 만들고요. 또 중요한 일, 이제 물 다 썼어요. 필요 없어진 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자,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증산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이네요. 꽃 진짜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한다? 그렇죠. 바로 씨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씨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암술과 꽃가루 서로 만나도록. 그렇죠. 꽃가루 바지.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씨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열매도 하나 그려줍시다. 바로 열매가 하는 일은 뭐죠? 그렇죠. 씨를 보호하고
멀리 가서 튼튼하게 자라라.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딱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줄기 이어서 잎의 경우는 수증기를 흩어뜨리는 역할, 그걸 증산작용을 했죠. 물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수증기를 흩어질 산자예요. 수증기를 흩어뜨린다.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빛과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올라온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이라는 거죠. 광합성. 포토신테시스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증산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이 빠져나간다. 그걸 스피릿이라는 스피릿. S-P-I-R 스피릿. 트랜스 가로질러 가다죠. 트랜스. T-R-A-N-S 트랜스. 어크로스죠. 트랜스. 트랜스퍼레이션. 이게 증산작용이에요. 트랜스퍼레이션. 그래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증기가 빠져나간다 해서 증산작용.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고요. 꽃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치면 이제 생식기죠. 자손을 번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기를 통해서 꽃 쪽으로 넘어온 물과 양분을 이용해서 또 잎에서 양분을 만들면 줄기를 통해서 꽃으로 전달될 것이고, 뿌리에서 물이 또 꽃으로 전달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광합성이 아니라 씨를 만들어냅니다. 씨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의 경우는 씨를 보호하거나 아까 씨를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여기 7단원에서 했었죠? 씨를 보호하거나 열매는 씨가 익으면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정말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은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정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 간에. 그 다음 페이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잎에서 만든 양분을,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겠죠? 그래서 흡수한 물과 잎에서 만든 그런 양분은 줄기를 통해서, 줄기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동하고요. 식물은 각 부분으로 이동한 물과 양분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뿌리, 줄기, 잎, 꽃 등은 기능은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오른쪽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식물의 각 부분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맑은 날에 이 부분들은 각각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맑은 날은요, 햇빛이 쫙 쨍쨍합니다. 뭘 해야 돼요? 양분 빨리 만들도록 광합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뿌리는요, 물을 흡수합니다. 평소처럼 물 쭉쭉 흡수해요. 자, 줄기는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죠. 잘 쓸 수 있도록. 자, 그럼 잎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줄기에서 보내준 물을 사용하여 양분을 만들어요.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남은 물을 식물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자, 그럼 꽃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제 꿀과 꽃가루를 만들고요. 곤충을 다 불러가지고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씨가 생기겠죠? 그럼 열매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꽃이 만든 어린 씨를 잘 보호하고 익은 씨를 멀리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각 부분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식물이 잘 자라고 번식, 씨를 만들어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자, 이때는요, 식물의 각 부분이 하는 일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비가 내리면 어떤가요? 햇빛의 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바꿔야 돼요. 계속 평소처럼 할 수 없어요. 맑은 날처럼.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리는 물을 평소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햇빛이 부족하니까 양분을 잘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물을 적게 흡수해야 되겠죠. 저 양분으로 만드는데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물 계속 흡수하면 안 돼요. 쓰지도 못하는데 적게 흡수하고요. 줄기는 이제 물을 뿌리가 적게 흡수했으니까 잎으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여야겠죠. 그럼 잎은 어떨까요? 지금 햇빛이 적으니까 양분을 잘 못 만들어요. 양분을 적게 만들고요. 잎 밖으로 내보내는 물의 양도 줄여야겠죠. 자, 그리고 꽃은요, 꽃가루 바지를 돕는 무엇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곤충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열매는 이 비가 탁 내리면 그곳에 의해 씨가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몸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씨가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맑은 날, 비가 내리는 날, 이 각 부분이 서로 다 관련을 맺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각각의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재미있는 대본을 만들어서 친구들, 가족들과 역할놀이 해보세요. 자, 이번엔 우리가 만자방에서 책으로 보셔도 되고 없으면 여기 화면 보세요. 75페이지, 아니 77페이지 이거 풀어봅시다. 위에 역할놀이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문제가 두 개 있는데요. 햇살이 좋아 광합성을 더하고 싶어. 그런데 물이 부족해. 다음은 식물이 어느 역할을 맡아나느냐. 광합성을 하고 싶다는 건 결국 잎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잎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색소인 엽록소라고 하는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녹색 채소들 있잖아요. 녹색 채소들이 이 엽록소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녹색이 풍부한 이런 채소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로 잎에서 광합성을 하겠죠. 잎에서. 잎이 아닌 무 같은 경우도 무도 광합성을 하면 여기보다 더 파랗게 녹색으로 변하죠. 광합성을 하면 햇빛을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무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식물이 각 부분이 하는 일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뿌리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흡수한다. 비가 오는 날은 그렇지도 물이 많기 때문에 뿌리는 평소보다 물을 적게 흡수하겠죠. 줄기는 잎으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인다. 그렇죠? 물이 많기 때문에 줄기는 잎으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인다. 잎의 양분을 어차피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그날은 그 비가 오는 날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무지 많은 양의 물이라 아니면 CO2나 양분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 날은 잎은 양분을 적게 만들고 잎 밖으로 내보내는 물의 양을 늘린다. 자, 잎에서 광합성을 적게 하기 때문에 광합성 과정에서 남게 되는 그러한 산소와 수분을 잎 밖으로 내보내죠. CO2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식물이 많으면 공기가 맑다는 게 CO2를 흡수하고 그래서 광합성을 한 후에 남은 찌꺼기가 바로 산소예요. 산소를 내뱉어주니까 시원하게 섭속이 그리고 이제 수분도 내뱉어줘 물. 그게 증산작용이죠 이게. 근데 이미 밖에 공기 중에 수분이 충분하고요. 비가 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증산작용의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좀 이제 마지막 부분 창의융합 볼까요 여기 158페이지네요. 열매나 씨의 특징을 활용해서 발명품을 설계하기라고 해서 강낭콩 열매의 특징, 그러니까 튀어나간다 그랬죠. 도깨비 바늘은 이제 그 바늘 갈고리로 들러붙는다 그랬고 민들레 열매는 솜털을 이용해서 바람에 멀리 날아간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명품들을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보신 것이 뭐 자동 소화기에서 불이 나면 열을 감지하여 알림과 동시에 불을 끄는 물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면서 불을 끈다는데 이 과정에 팍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강낭콩 열매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죠. 배드민턴공 수거기라고 해서 이런 것은 이제 아까 그 도깨비 바늘 열매 같은 이런 것들, 이 독고말이라든가 우엉 같은 그 씨앗의 바늘을 이용한 발명품이 되겠고, 기상전의 수집기, 바람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날아올라 태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상전을 안전하게 수집할수 있어요. 이건 그거잖아요. 솜털을 이용한 거, 그죠? 민들레 열매 특징을 이용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무의사라는 직업도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 가듯이 나무가 아프면 다쳐주는 고쳐주는 의사를 나무의사라고 합니다. 뭐 영양제를 주거나 처방을 내리겠죠. 아니면 흙을 교체해 주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해 주는 의사를 나무의사라고 합니다. 이제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 다 끝났고요. 오늘 열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열매는 어린 이것을 보호하고 익은 이것을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오, 빈칸에 똑같은 말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씨앗이죠. 씨. 어린 씨를 보호하고 익은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한다. 빈칸에 들어갈 답이 무엇인지 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